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멘텀 지표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거래량 지표를 좀 볼 겁니다. 몇 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기타 지표들이 있어요. 혼합 지표라든가 종합 지표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종합된 종합 지표들 몇 가지 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를 마치고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쉬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모멘텀 지표 전체 중에서 일단은 3개를 뽑았어요. 조금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보시기가 그럴 수도 있으나, 원래 지표들이 다 영어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RSI 지표,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상대 강도 지표 이렇게 부릅니다. 지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상대 강도 지수하고 RSI하고 놓고 봐도 뭐가 더 어렵다, 뭐가 더 쉽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면 뭔가 딱 떠오르시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RSI 지표라고 하고 어떤 지표다라는 것들 특징을 기억해 놓고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물론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제가 지금 다루는 것만 해도 16, 7개 정도 지표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다 각종 신호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평가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16개를 다 어떻게 해요? 예. 저기 HTS에다 다 그려놓고 보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많은 직장인분들은 HTS가 아니라 저 MTS로 하시잖아요. MTS로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16개를 그려놓고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마다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지표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찾아서 쓰실 수도 있고, 항상 뭐 예를 들면 나는 뭘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내 스타일은 이게 맞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다 아는 지표인데, 어떤 사람들은 쓰는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쓰지 않고 혹은 뭐 결정하는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 하나를 안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전쟁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 전체 강의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멘텀 지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가지.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지표가 여러분들이 보통 보조 지표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이 모멘텀 지표만큼이나 거래량 지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멘텀 지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보조 지표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조 지표들 3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거죠. 자, 봅시다. 제목을 좀 없애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 다 그거 한번 종합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는요, 뭐 어떤 시황에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활용상에 있어서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차트 하나 보고, 차트 몇 개 보고 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HTS 그냥 그려놓고 보셔도 되는 거니까 차트 설명 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가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RSI 지표, 두 번째 스토캐스틱, 세 번째 CCI 이렇게 잡았어요.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개발자는 각각 월즈라고 썼는데 웨일즈와일드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발음하느냐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스토캐스틱을 개발했고요. 도널드 램버트라는 사람이 1980년대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1980년이고요. 조지 레인은 50몇 년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50년대예요. 그리고 웰즈 와일더가 이 책, 즉 뭐 예를 들면 ADX하고 DMI하고 그 다음에 RSI하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ATR 4가지 지표를 하나의 책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78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어떤 보조지표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이론에서 그 책에서 한 것 중에서 4개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지표들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목적이 좀 달라요, 다 각각.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 RSI는요. 상승 하락분의 이동평균을 계산해요. 상승하고 하락분의 이동평균을 계산해서 서로 비교합니다. 상승분과 하락분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해요. 즉 운동 에너지의 강도, 그죠?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운동 에너지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뭐라고 했어요? 14일 동안에 위치, 고가와 저가를 잡아서 그 중에서 오늘의 종가가 어느 위치에, 어제의 종가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라고 했죠. 물론 제가 보는 건 일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가의 위치를 고가 저가 범위 내에서 백분율로 계산한다. 즉 요건 위치 에너지와 비슷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다,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 CCI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평균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이탈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즉 이격도와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볼린저 밴드하고 그 다음에 이격도, 요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혼합한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구성 요소는 RSI 값이 하나예요. 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어때요?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고, 패스트는 잘 안 쓰고 슬로우 %K와 %D를 쓰고요. %K와 %D의 관계는 원 수치와 3일 이동평균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패스트하고 슬로우 만드는 건 제가 원 강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강의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0에서 100입니다. 그리고 CCI는 특징적으로 이 모멘텀 지표 중에서 특별히 얘는 범위 제한이 없어요. 단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0을 중요한 어떤 그 기준선으로 사용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 기간도 보통 표준 기간이 RSI는 14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같은 거 14일을 보고 그 다음에 3일 평균을 또 씁니다. 3일 이동 평균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는 14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CCI 같은 경우 20일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14일 기준도 써요. 그리고 과매수와 과매도 신호는 RSI가 70, 30이죠. 스토캐스틱은 80, 20이고, 그리고 CCI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을 보통 봅니다. 근데 이거는 조정해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100보다 더 크게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보다는 플러스 150, 마이너스 150이거나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을 종목에 따라서 혹은 시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호 방식은 뭐예요? 절대값 기준하고 중심선을 어느 쪽으로 돌파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심선은 어느 쪽에 있느냐, 현재 지수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심선에 대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쓰면 더 도움이 됩니다. 쓰면 더 도움이 되지만, 그죠? 그래서 영역 돌입값하고 두 값의 교차,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토캐스틱 지표 안에 값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K하고 %D가 있잖아요. %K는 빠르고 %D는 느려요. 그래서 두 값의 교차를 통해서 어떤 국면의 전환 혹은 뭐 그 추세 전환의 낌새,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CCI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준선 돌파하고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는요, 실제로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CCI에서 다 쓰실 수 있어요. 다 쓰실 수 있고, 다이버전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리테스트 페일리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는 그런 것들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어떤 활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감도 같은 경우는요, RSI는 보통이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좀 민감한 편이에요. 특히 패스트는 민감한데 슬로우는 좀 덜 민감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가장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비교적 민감, 이렇게 했는데 단기에도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걸 보면 좀 이따 저희가 좀 보겠지만, 움직이는 움직임의 민감성만을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하고 CCI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감해요. 그런데 사용하는 시황은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 다이버전스 역시도
RSI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자주 활용된다. 예. 그리고 고급 활용 가능. 이 얘기는 CCI는 두 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용도 이게 중요하죠. RSI는 뭐 보실 때요? 추세 중에 과매수, 과매도 경고를 하거나 다이버전스 분석을 한다. 다이버전스 분석하는 건 다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여기서 대표 용도 중에서 RSI가 쓰이는 상황이 뭐라고 있어요? 추세 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RSI는 추세가 있을 때 조금 더 신호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반전 포착이나 타이밍 매매를 할 때 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타이밍 매매 뭐예요? 신호를 넘어갔을 때, 즉 80이나 20선을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히 두 지표의 교차가 일어났을 때, %K와 %D의 교차가 일어났을 때 타이밍 매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의 포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요? 추세가 반전될 때, 그죠? 작은 추세가 반전될 때, 그때 매수나 매도의 시점이 되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로 바뀐다. 이런 뭐예요? 매도 시점이 되고. 상승 추세로 바뀐다. 어떻게 돼요?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CCI 같은 경우 원래 만들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평균 수준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쓰려고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대표 용도가.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도로 추세가 돌파되는, 추세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강점은 RSI는요, 안정적이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70, 30 절대값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스토캐스틱은요, 타이밍 감지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요거는 나중에 사용법하고 연결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타이밍 잡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실례로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CCI 같은 경우 가격의 비정상 탐지를 목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에 제일 유리하겠죠. 약점은 추세 시장에서 오래 과매수 과매도 상태의 지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과매수 과매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이것은 추세가 강하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매수 과매도라고 했을 때 원래 과매수 과매도 상태라는 것들을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어떻다? 그걸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짜 신호가 많다. 이건 가짜 신호가 많은 건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약점을 뒤집어서 해석해서 이거를 일부 다른 방법의 해석 방법으로 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약점. CCI 약점보다 기준선 해석의 경험이 필요하다. 즉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경험이 좀 필요한데 조금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목에 따라서 변화시키거나 시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 모멘텀 지표 활용법을 봅시다. 첫 번째 원칙으로 지표의 역할을 분리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은 앞에서 드렸던 거랑 사실은 일치해요, 거의.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시 된다든가 아니면 좀 이런 측면이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복 설명은 어때요? 네,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볼 때는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지표 역할 분리해 보겠습니다. RSI는요, 모멘텀 강도라고 하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스토캐스틱은 반전 타이밍을 잡기 위해 유리하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횡보장에서, 즉 일정한 상승과 하락의 지지 저항선이 보이는 장에서는 스토캐스틱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CCI는 평균에서 이탈 정도를 저희가 기초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분리해 줍시다 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70, 30이나 80, 20이나 100, 마이너스 100을 쓰는 기준선이 있고 그것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건들이 중요하긴 하고 그걸 비슷하게 봐요. 비슷하게 보긴 하지만 원래 얘 쓰려고 하던 목적 자체는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이 모멘텀 지표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으냐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게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자, 기간 차이도 인식을 해 주십시오. RSI는 14일, 약간 중기 정도
보시는데 제가 볼 땐 14일도 좀 짧기는 짧아요. 제가 하는 호흡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단기에 민감합니다. 3일, 5일에도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예. CCI는 중단기 혼합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중간 정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추세 필터를 적용할 때, 예, 추세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추세 필터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추세장이면 RSI나 CCI를 우선으로 쓰시고 RSI를 그중에 조금 더 권장합니다. 횡보장이면 스토캐스틱이 우선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횡보장에서 제법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에서 매수하는 형태의 어떤 매매 패턴을 사용하시기에 적당할 수 있어요. 물론 100% 유지하지는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예, 특정하게 어떤 박스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하시면 예, 매도를 하시는 그런 신호로 삼아도 좋습니다. 단 예, 추세가 좀 확실해졌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향일 때 강력한 신호죠. 당연히 세 개가 다 예, 세 개가 다 높거나 아니면 세 개가 다 낮거나 이럴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해석에. 근데 서로 꼬일 때가 문제죠. 예를 들면 RSI는 예, 기준선 이상인데 스토캐스틱은 아래고 CCI도 아래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이 좀 쓰기가 예, 곤란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예, 그래서 뭐 매우 안정적인 것들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시황별 지표 활용 어떻게 하느냐. 시황별 지표 활용은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추세장에서는 뭘 써라? 예, RSI가 CCI보다 좋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보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다? 스토캐스틱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RSI, CCI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만 딱 보시게 되면 예, 만약에 추세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RSI나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세 개 역시 세 개가 다 뭐 추세나 횡보장에서 기능이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것이 좀 더 낫다 혹은 좀 더 못하다 이 정도의 차이점만을 보입니다. 단기 매매는 스토캐스틱 쓰시는 게 조금 더 왜냐하면 신호가 좀 빠르니까 쓰시면 되고요. 중장기 추세는 RSI 쪽이 좀 더 낫습니다. CCI를 쓰셔도 되지만 그래서 약간은 RSI와 스토캐스틱의 승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CCI는 원래 이제 만든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기에 좋은 점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쓰기도 조금 기준선도 예, 사실 조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보통 RSI나 CCI 많이 RSI나 스토캐스틱을 많이 쓰신다. 그리고 예, 저기 스타일에 따라서 거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장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첫 번째 차트 한번 봅시다. 자, 매번 이제 되게 여러 번 본 차트예요. 그죠? 어느 차트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차트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 자, 모멘텀 지표 차트를 3개를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RSI, 그 다음에 슬로우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CCI입니다. 자, 요 차트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예. 요렇게 하락하는 대세 추세를 가지고 오다가 물론 그 안에 조정은 몇 번 있어요. 그죠? 여기라든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로 바뀌어요? 박스권으로 바뀝니다. 장기적으로 한 5번을 박스가 조금 커져요. 이렇게 트럼펫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그죠? 형태의 요거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패턴 만들 때는 패턴 이야기할 때는 얘는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올라가기 위한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요거는 대충 모양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대세에서 추세에서 어떤 지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RSI 지표 여기서 다 높아요. 여기서는 그죠? 기준선 위죠. 다 여기서 기준선 위죠. 그죠? 떨어지는 것도 다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죠? 여기서 한번 조정하는 거 그죠? 한번 쉬었다 간다 이렇게 약간 조정 요게 사실은 요게 조정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떨어지지 급락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신호가 이렇게 나는데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는 요 신호 그죠? 요게 근데 이게 작지는 않아요. 한 20%에서 그 정도 되죠. 20% 정도. 네, 요게 낙차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다 쭉 떨어지는 추세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하면
스토캐스틱이 제일 단기에 되게 빠른 신호를 줘요. 그죠? 떨어졌을 때 되게 빠른 신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K가 되게 빨리 떨어지고요. 그래서 파란 웅덩이를 만들고 스토캐스틱이 다시 반등하죠. %K가. 그랬다가 요 근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어때요?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만큼 올라가는 거. 그죠? 여기서 떨어졌다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요거를 거의 엄청나게 크게 기준선 근처까지 즉 80 근처까지 80 근처는 아니고 사실은 요게 50보다 좀 크니까 70 정도 있죠. 그 정도 선에서 이 수치들을 반영합니다. 다른 것들은 약간은 장기적인 수치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RSI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반등하기는 하지만 이 신호 자체가 되게 크지 않아요. 절대값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RSI는 그냥 아니죠. CCI는 조금 유사하게 이렇게 찍는 거. 근데 CCI 같은 경우 100으로 잡아놨더니 여기에서 거짓 신호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계속 매수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얘가. 그죠? 하락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20선 근처 아래에서 그죠? 요 30선이죠. 요거는 30선 근처 아래에서 이렇게 높이지 못하고 항상 50선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요거 그냥 하락이라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이란.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 돼요. 보면 여기서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대신에 얘는 되게 신호들이 커요. 이렇게 큽니다. 그죠? 크고 여기서 현고장 들어서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포인트 4개 매수 포인트 다 찍어주잖아요. 얘는. 반면에 얘는 어때요? 예,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예, 50 근처예요. 다 높여주다가 신호에 닿는 게 한 번 그리고 2번 정도예요. 요거에 비해서 적죠. 매수 신호는 아예 주지를 않아요. 얘가 그죠? 조금 더 장기적이라서 그래요. 신호 자체의 목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횡보장에선 신호를 주지 않아요. 거의. 네,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뭐 CCI는 뭐 보시다시피 이게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얘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신호다 신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100이 지금 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으로 잡으면 얘는 조금 더 너무 민감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민감하게 잡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위아래로 선을 좀 넓혀서 잡는 쪽이 조금 더 보기에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 분명하죠. 추세장에서 나오는 RSI, 추세장에 나오는 스토캐스틱의 이런 매수 신호는 예, 신호로서의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횡보장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박스권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신호들을 잡아내고 예, 매도와 매수 시점, 지지와 저항선들을 잡아내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물론 이게 추세 살짝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상승 추세로 전환 다시 눌림목 냈다가 올라갔다가 쌍봉 찍고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렇죠? 네, 무슨 형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뭐 이렇게 되게 모멘텀 지표를 적용하기가 되게 쉬운 저기는 아닌데 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가 저기 가지고 있잖아요. 뭐 RSI부터 설명드리자면 RSI는 거의 지금 신호에 주지를 않고요. 신호 자체가 매수 신호를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매수 신호에 제일 가깝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점에 있었는데 요즘에서 고민하다 보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30 근처에 오지를 않아요. 얘가 단 70 근처가 있는 범위가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매도 시점은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수 시점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 얘는 그죠? 그런 점이 있고 신호가 잘 안 온다라는 거잖아요. 14일을 잡아도 얘는 어때요? 예. 왜 매수 신호가 몇 번 있었고요. 여기서 못 잡았으면 여기서 한번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교차하잖아요.
근처에서. 그래서 여기 매수 신호 잡아서 뭐 여기서 파셔도 되고, 여기서 좀 팔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그죠? 비슷한 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잘 참으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법 큰 수익을 올리면서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눌림목 매수 가능해요. 얘는 눌림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용하실 때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눌림목 신호를 잘 잡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좀 장기적으로 잡아내는 거고, 원래 좀 느리게 움직이도록 잡아낸 게 RSI이기 때문에 추세가 아니면, 추세의 큰 변화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잡아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회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요 매수 신호를, 요거는 이제 가짜 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CCI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 세 개 그냥 비교하는 간단한 정도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여기가 맥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여기 매수 신호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덥석하셨다가 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죠. 제자리로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여기서 이렇게 긴 퍼런물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죠?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추세가. 그죠? 대추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근데 여기가 사실은 50 근처까지 가잖아요. 요걸 신호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시 여기서 매수.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들에서는요, 사실상 이 세 군데가 매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목이 안정적인 종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거는 기본적인 분석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저희는 요 세 지점을 다 매수점으로 보고, 예, 요 정도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 매도점으로 보지는 않아요. 예, 여기서는 매도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요만큼이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그 스토캐스틱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과장이 돼요. 되게 작은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에 움직임들이 작았다라고 하면 진짜 조그만 움직임인데도 되게 과장되는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처럼 어떻게 보면 RSI하고 스토캐스틱을 놓고 보셨을 때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중기라고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RSI는 좀 느리고 그 대신에 확실한 신호만 보여줘요. 대신에 스토캐스틱은 되게 빨리 움직이고요. 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조금 과장해서 작은 움직임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금은 단기성의 거래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여기서 한번 튀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는 요 점들은 저희가 항상 매수 기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큰 판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걸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신호가 분명히 있잖아요. 스토캐스틱에서. 근데 스토캐스틱의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이 매수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는 단 하나의 매수점이 존재하죠. 요건 하락이니까 해석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요건 하락선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점이라고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여기 하나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서 팔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 매도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잡아내서 매도점을 잡아내는 데는 RSI가 여기서 보면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반면에 얘는 어떠냐 하면, 한번 이렇게 요동치면, 그죠? 올라갔다 제자리로 오잖아요. 여기서 거의 한번 요동치면 진짜 바닥에서 끝까지,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80에서 2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 정도의 저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깊숙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스토캐스틱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박스권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작은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어가는 그런 형태의 매매 형태를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신호가 되게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죠?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값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나타내 주기는 해요. 그죠? 그렇긴 한데 바로 여기서 또 매수 신호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아니라. 그죠? 또 매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눌림목을 보시려고 하면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눌림목 보시려고 할 때는. 분명 여기서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스토캐스틱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거짓 신호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짓 신호들이. 여기서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 하한선 20 이하에서 놀면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매수 신호들은 다 뭐가 돼요? 거짓 신호로 판단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어떤 그 지표들이 이 매수 매도의 결정에 활용되는 것은 하나만 쓰시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신호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RSI가 좋다고는 했지만 제가 좋습니다. RSI 사용하시면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얘기했던 15가지, 20가지 가까이 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보조지표만 강의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50 몇 번의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얘는 하나의 기법 혹은 하나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의지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단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 신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 방향들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맥락인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편리성으로 편리적인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저기를 잡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나무를 팬다든가 아니면 무슨 단단한 물건을 깰 때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돌멩이 가지고 깨도 되고요. 망치가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모멘텀 지표는 정리를 마치고 오늘은 조금 강의가 좀 짧았네요. 그죠? 정리하는 강의라서. 그래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거래량 지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 다음 시간도 이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